마데카솔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주로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상처 회복, 주름 개선 이런 데 주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데카솔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마데카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마데카솔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수분크림에다가 마데카솔을 약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데카솔이 사실 가성비가 좋은 거 맞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미용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최원진 원장입니다. 범계역의 라마르 프리미어 의원 대표 원장이고요. 유튜브에서는 닥터 원진초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데카솔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비싼 재생 크림보다 좋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 품절 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마데카솔의 주성분은 병풀 추출물인데요. 이 병풀이 영어 이름의 하나가 이 타이거 그래스, 이 호랑이 풀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 상처 입은 호랑이가 이 병풀이 있는 곳에서 막 뒹굴면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한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어디서 많이 보신 이름일 겁니다. 앞자와 뒷자를 따면 시카 크림이죠. 우리가 재생 크림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카 크림인데요. 이 주 성분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식 애시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데카소사이드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상처 회복, 주름 개선 이런 데 주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은가, 이걸 말씀을 드려보면 피부 재생을 좀 빨리 내가 하고 싶다, 내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하다, 이런 분들, 어떤 시술, 어떤 피부 레이저 시술 이런 걸 좀 내가 자주 받는다, 또 바깥 활동이 많아서 자외선 노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뭔가 피부 손상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재생을 좀 빨리 원하고,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데카솔을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마데카솔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마데카솔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순수한 성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겔, 그리고 가루로 되어 있는 마데카솔 분말이고요. 마데카솔 케어는 항생제가 추가가 되어 있고, 복합 마데카솔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데카솔 케어와 복합 마데카솔은 진짜 상처, 우리가 어떤 다쳤거나 외상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분말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분크림이 있으시겠죠. 그 사용하시는 수분크림에다가 마데카솔을 약 9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 피부가 조금 민감하다, 이런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소량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데카솔 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것도 새로 사왔을 때도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든가 내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오염이라든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사용할 때마다 소량씩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데카솔을 발랐는데 피부가 따갑고 홍조가 생긴다? 그러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마데카솔 분말, 이 가루를 생리식염수에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트 마스크에 흡수시켜서 진정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장품 용도로 개발된 건 아니고 약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과민 반응, 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정상적인 피부라면 많이 흡수되지 않을 텐데요. 보통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양이 흡수가 돼서 감작이라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이 화장품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 여러분 설명서에 보시면 정말 수백 가지의 성분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하고 이 마데카솔 성분이 섞였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과민 반응은 장기간, 보통 저는 한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기간만 사용하시고 대략 2주 정도의 휴약기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뭔가 붉어진다든가 가렵다, 따갑다 이런 어떤 접촉성 피부염이 의심이 될 때는 당장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고 사용하시고요. 얼굴 전체에 바르시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스팟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분말 제품을 사용하는 거 적극 권장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텔크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텔크라는 성분이 있어야 발림성이 좋아지고요. 이 실키한 사용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상처에 들어있는 원래 진물, 흡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 피부에서는 지나치게 건조해진다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술할 때 쓰는 이 소독된 장갑에도 고무기 때문에 서로 붙지 말라고 텔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이게 서로 고무끼리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텔크 성분이 들어있는 장갑을 끼면 제 손에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텔크 성분이 들어있는 이 마데카솔 분말은 좀 사용하시는 거를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잘 구매하셔야 되는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마데카솔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당연히 상처에 쓰실 목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데카솔 케어나 복합 마데카솔 이런 거 주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마데카솔 성분만 단독으로 들어있는 마데카솔 겔, 연고, 요 분말 제품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데카솔이 사실 가성비가 좋은 거 맞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일시적으로 좀 피부가 손상이 있다, 상처가 났다, 강한 레이저를 받았는데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요럴 때는 마데카솔을 쓰셔도 좋겠지만 일상생활, 내가 일상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그냥 시카 성분이 들어있는 완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세린 같은 경우에 저는 적극 추천하기는 어려운데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고 좀 갈라진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바세린 자체가 굉장히 피부를 밀폐를 시켜주기 때문에 뭐 좋은 말로 하면 잘 보습을 시켜줄 수 있지만 나쁜 말로는 사실 숨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밖으로 잘 되는 것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에 있어서 또는 피지가 좀 많이 분비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뭐 트러블을 일으킨다든가 뾰루지가 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같은 경우에 좀 건조하고 잔주름 많은 분들이 뭐 사용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좀 지성 피부다, 피지 분비가 많다 이런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 피부가 뭐 어떤 타입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피지 분비가 많은 데도 있고 피지 분비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세안 후에 조금 한 30분 정도 기다려 봤을 때 내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지 아니면 다시 기름이 끼는지 이제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 좋은데요. 계속 건조하고 당기는 부분은 보습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기름이 나온다 그런 부분은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인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사람한테서도 이 위치에 따라 다르고 사실은 또 아침 저녁이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이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자외선 차단, 또 보습을 잘 해주는 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올바른 습관 이런 거 정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따져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부 관리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하시고 마실 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고 보습제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 꾸준히 해주시는 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본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세안을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안 나가시는 날도 세안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안 쓰시는 날은 있지만 세안을 안 하시는 날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가끔 저는 밖에 안 나가서 세안 안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안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유분이 너무 많이 제거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심하면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죠. 또 거꾸로 세안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노폐물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피부에 전부 남아서 염증, 여드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표준적인 올바른 세안법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중요한 거 하나가 손을 잘 씻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외출하고 오셔서 그냥 바로 세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손을 잘 씻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손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과 노폐물이 묻어 있죠. 이걸 잘 비누로 씻으신 다음에 물기를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손에 물이 묻어 있으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 유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물을 잘 제거해서 완전히 말려주시고 이때 우리가 세안 과정 전체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미온수, 보통 섭씨 32도에서 35도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32도에서 35도를 측정하실 수 있는 온도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손목 안쪽에 이 물을 데워봤을 때 차가운 느낌도 없고 뜨거운 느낌도 없고 그냥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32도에서 35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겨울이냐 여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내가 느껴지는 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이소 가셔서 1,000원짜리 온도계 하나 사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우선 손을 잘 쓰신 다음에는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부드럽게 묻혀주게 됩니다. 잘 안 묻혀지는 부분이 입 주변, 눈 주변 이런 부분입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레이저 시술할 때 본인이 스스로 클렌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입 주변이나 눈 주변에서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다다다다닥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제대로 클렌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입 주변이나 눈 주변을 신경 써서 부드럽게 클렌징 오일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손에 물을 묻혀서 유화를 시켜줍니다. 유화를 시킬 때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요. 빡빡 문지르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화를 충분히 식힌 뒤에는 물로 헹궈내고요. 그 다음에는 홈 클렌징을 이용해서 2차 세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사용을 하시고요. 비비는 게 아닙니다. 비비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터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피지 분비가 많은 T존부터 U존 쪽으로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한 30초에서 1분 이내에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헹굼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세안은 다 됐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요. 꾹꾹 눌러서 물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피부 자극이 좀 적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보통 저분자 히알루론산 등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즉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로션이나 크림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고 건조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리는 와중에 몇 번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비비지 마십시오. 문지르지 마십시오. 이 문지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살 약간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느낌. 왜냐하면 이미 그런 세안제들이 안에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바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짝 위를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걸 하면 사실 그거만으로도 자극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민한 분들은 그 다음에 기미 있는 분들은 기미 막 비비잖아요. 더 시커매집니다. 이게 만지면 시커매져요. 피부는 우리 사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 살찐 분들 쓸려가지고 까매지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는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두꺼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색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색소를 만들어서 이 멜라닌 색소가 사실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미가 있는데 조금 딴 얘기인데 기미 있는데 우리 컨실러 바른다고 막 컨실러로 문지르잖아요. 그런 분들 기미가 더 심해집니다. 단지 이렇게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색소는 악화돼서 사실 손을 안 대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색소가 좋아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치료하다 보면 뭐 기미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염증 후 색소 침착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치료를 할 때 잘 생각보다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물어보면 그거를 가리려고 또는 막 그거를 지우려고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발 그것만 하지 않고 와보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 한 1, 2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게 이 비비는 게 굉장히 우리 피부에 좋지 않아요. 꼭 폼까지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폼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폼 클렌징을 썼는데 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 뭐 다른 제품을 써볼 수도 있고요. 뭐 워터를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쓰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빼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집에 따라가서 보면서 이게 문제겠거니 집중을 찾아서 해보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세안을 하고 있다면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빼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1주, 2주 정도 비교를 해봤을 때 개선되는 점이 있는지 이게 그런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극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확히 뭐다라고 짚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하지만 이렇게 빼봤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불편하시다라면 빼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신 분들은 화장도 조금 좀 적게 해주시는 게 조금 얇은 느낌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막 엄청 두껍게 화장을 했는데 폼을 안 쓴다 그러면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화장 자체도 조금 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는 피지가 많이 늘어나 있고 여드름 균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중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1차 세안으로 중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지와 노폐물 이런 걸 좀 제거를 해주고 2차에는 역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약산성 성분이 우리 피부 안에서의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주기적으로 바하 제품, 뭐 살리실산이죠. 이 바하 제품을 사용을 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질 제거는 이 여드름 피부인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드름 부위에는 처음부터 뭐 비비크림이나 로션 같은 이런 것들 화장품들의 사용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더 지우기가 쉬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드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1차 세안을 할 때 알칼리성 클렌저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연구에서는 웬만하면 중성 클렌저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클렌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피부 장벽이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미세한 염증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안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안의 횟수는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 뜨거운 물도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로 1, 2분 정도 짧게만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 끝나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스크럽젤 같은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 즉시 보습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추천드리는 제품은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했는데 따갑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안을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 토너나 보습제 정도를 발라볼 수 있는데요. 토너는 화장품이 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 또 피지를 제거해 주고 피부를 약산성화 시켜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세안제가 너무 좋아져서 토너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략이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습제는 수분이 많은 제형이 있고 유분이 많은 제형이 있습니다. 이 수분이 많은 제형, 에센스, 뭐 세럼, 앰플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유분이 많은 로션, 크림, 오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유분막으로 덮어주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조한 채로 세안 이후에 건조한 채로 피부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이제 물 세안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른 건데요. 좀 건성이고 민감성 이런 피부를 가진 분들은 클렌저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장벽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하시면 되겠고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밤 사이에 노폐물이나 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세수를 이제 몇 분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정해진 답은 없는데요. 생각보다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세안 한 번 하시는 들어가서 막 10분, 20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저는 한 1분, 30초에서 1분 정도면 끝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1분 30초 정도면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은 꼼꼼하지만 부드럽게 또 짧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안제를 오래 문지르게 되면 피부 자극 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기미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세안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는 하루 2번 아침 저녁을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는 뭐 우리가 자는 동안 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오고, 저녁에는 당연히 하루 종일 바깥 생활을 하면서 묻혀온 외부의 이런 나쁜 물질들 또 화장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2번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만,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을 관찰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세안을 했는데도 계속 개기름이 넘친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당긴다 이런 경우에는 세안 횟수를 줄여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홈 디바이스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홈 디바이스 제품이 초창기에 비해서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려면 예약하고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고 돌아오고, 이게 사실 꾸준히 하시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집에서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장비와 이 홈 디바이스가 방식 자체는 거의 동일하지만 말 그대로 집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출력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의 목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특별한 개선이 되기까지는 어렵거든요. 애초에 출력 자체를 낮춰놓은 게 누구나 써도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가끔 한 번씩은 병원에 가셔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집에서 쓰시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제품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씁니다. 제가 요즘에 잘 못 오게 했더니 사가지고 집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초음파, 보통 우리가 이제 울세라, 슈링크 이런 거랑 비슷한 이 초음파 리프팅 장비를 집에서 가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한번 병원에 데리고 와서 시술을 해야겠습니다. 디바이스가 되게 좋아요, 요즘에. 근데 약한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약간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장비가, 그 장비는 이제 경주용 자동차라면 일반적인 자동차인 거죠, 홈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이 트랙을 빨리 돌아 나가기는 무리가 되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가는 차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 전문 드라이버가 모는 이런 뭐 포뮬라 1 이런 레이싱카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하지만 내가 운전해서 가도 가기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거. 피부 쪽으로만 따지면 사실 스킨케어가 그래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식단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직접적인 피부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피부에 좋은 성분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흡수돼서 얼마나 간을 통과해서 내 피부에 가서 원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운동 자체도 약간의 뭐 피부 컨디션 증가가 된다는 논문도 있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피부에 콜라겐이 증가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스킨케어 해주는 것만큼 되지는 뭐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수면은 그래도 스킨케어를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하나만 고르라면 스킨케어를 잘 하는 거, 요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피부 노화의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성 노화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내인성 노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외인성 노화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외선이라든가 다른 환경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손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급격하게 탄력이 소실되기도 하고요. 깊고 불규칙한 주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미, 잡티, 검버섯 이런 색소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내인성 노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유전적인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분들도 있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작은 미세한 주름이 나타나고 색소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곱게 나이 드신 할머님 얼굴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홈케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화면으로 아마 나갈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할머님은 한 40년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잘 바르셨거든요. 근데 목에는 안 바르신 거예요. 보시면 얼굴하고 목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워낙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이라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트럭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왼쪽과 오른쪽 얼굴에 노화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쌍둥이 할머님이신데요. 한 분은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하셨고 한 분은 잘 안 하셨어요. 그분들 이 두 분의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인성 노화에서는 이 자외선이 한 80에서 90% 정도 그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 외에도 흡연이라든가 뭐 식습관, 불규칙한 수면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자외선의 종류부터 좀 저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UVA, UVB, UVC로 나누어지는데요. 파장이 가장 짧은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표면에서 만나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뭐 수술실이라든가 아니면 살균 소독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가장 긴 UVA가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진피층의 노화 또 색소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광노화나 기미, 주름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UVB는 에너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햇볕 같은 거 많이 쬐을 때 빨갛게 익고 붉어지고 화상 입고 이런 분들 계시죠. 이것이 UVB에 의한 것입니다. 후에는 일광 화상, 아주 피부암, 광선 각화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UVB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UVB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외선 차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표시해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UVA에 대해서는 PA라는 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UVB에 대해서는 SPF 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디베이 선블럭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든 자외선 차단제에는 다 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PF 50, PA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PA 지수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2+, 3+, 4+ 많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F 지수에 있어서는 숫자가 15, 30, 50, 1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카페, 뭐 마트를 가신다든가 뭐 도시 생활을 할 때는 SPF 15에서 30, PA는 2+ 정도 이상의 제품이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품들은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 많아서 바르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나가서 5시간, 6시간 밖에 계시고 등산하시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하시고 해변에서 물놀이도 하신다면 이런 야외 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SPF 50 이상 그리고 PA는 3+ 이상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이나 물에 씻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면 즉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외출 2-30분 전에는 발라서 흡수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땀, 피지, 그리고 이런 마찰로 인해서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3시간 정도마다 다시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잘 안 발라지는 부분이 귀라든가 아까 할머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목, 콧망울,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손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가도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저는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헤드 기어, 권투 선수들이 쓰는 헤드 기어를 쓰고 펀치를 맞는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펀치를 맞으면 사실 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펀치가 오면 피해야 되겠죠. 이 피하는 거, 물리적인 차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글라스를 쓰신다든가 모자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양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물리적으로 햇빛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기미 패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외선 차단만 잘 해주셔도 외인성 노화, 거의 피부 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80% 이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습입니다. 보습은 아까 말씀드린 내인성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은 피부 건강 또 노화 예방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건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부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죠? 주로 피부가 얇은 입 주변이나 눈가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서 각질이 자꾸 빨리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질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도 허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만져봤을 때 피부 결도 거칠고 푸석하고 뭔가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막이 감소가 되는 거고, 이 보호막이 감소가 된다는 거는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 있고 잔주름도 증가되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화끈거림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습을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보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판테놀, 글리세린 이런 것들 보습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심으로써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습제는 바로 세안 이후에 3분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품의 제형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완두콩 3, 4개 정도의 양을 충분히 얼굴에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내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가습기나 젖은 수건들을 이용해서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온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 약간 학자들 사이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게 주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 그럼 커피, 녹차 이런 거는 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전에는 이거를 물이 아닌 걸로 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을 대체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80% 내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메리카노 커피라든가 녹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사이다, 이런 주스, 콜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보습제를 발랐는데도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일 실링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보습 크림을 일단 바르신 뒤에 그 위에 아주 소량의 페이셜 오일을 덮어주는 겁니다. 날아가지 못하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바르시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소 밀폐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고나 크림을 도포한 뒤에 그 위에 랩을 씌우고 또 마스크팩 같은 걸로 덮어주면 밀폐를 시키면 이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을 하면 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또 거꾸로 흡수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용해 볼 만한 홈케어 제품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크게 저는 비타민C하고 레티놀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비타민C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항산화 효과가 아주 강하고 피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안에서 멜라닌의 생성 자체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기미나 잡티 이런 걸로 고민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피부는 언제나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같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잔주름도 예방이 되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눈 주변에 다크서클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세안을 하고 이 비타민C 제품을 발라주고 그 위에 다시 보습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피부 자극성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농도 제품부터 서서히 사용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티놀 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일종인데요. 이 레티놀이 진피층에서 콜라겐도 증가시켜주고 각질이 빨리빨리 턴오버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주름도 좋아지고 피부 결도 개선이 되고 모공 축소 또 피지 조절도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 레티놀 제품이 한번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한번 레티놀 바르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사실은 한때 그러고 좀 말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극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피부에 레티놀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적응 과정에서 레티놀 번, 레티놀 이리테이션, 번은 화상이잖아요. 굉장히 심한 자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해지고 가렵기도 하고 붉고 화끈화끈하고 막 자극감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막 찌르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레티놀의 기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데요. 피부 세포 자체의 재생을 막 빨리 가속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너무 많이 빨라지고 증식이 빨라지니까 성숙되지 않은 각질 세포가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이러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일반적인 피부를 가진 분들은 1, 2주 이내에는 거의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다든가 또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레티놀 명현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레티놀 번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이런 트러블들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레티놀을 사용하면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하나는 내일 나올 거, 하나는 5일 뒤에 나올 거, 하나는 열흘 뒤에 나올, 이런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던 염증이나 트러블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나타나지는 않고 기존에 조금 여드름이 있는 그런 부위에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 레티놀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피부 자극성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안을 하시고 이번에는 보습제를 먼저 사용하시고 레티놀을 소량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부분에 소량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별 문제가 없다면 주에 1, 2회 정도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괜찮다 그러면 주 3회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보습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보습제를 더 많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각질 정리하시는 거. 각질 정리하는 각질 제거 이런 성분하고 레티놀을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C, 레티놀 모두 자극성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조금 권장드리기가 어렵고 하나씩 서서히 사용을 증가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홈케어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야 되고 보습제도 써야 되고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근데 이건 주의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되고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이미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이 홈케어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선생님 저 뭐 하나만으로 다 되는 건 없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제일 비슷한 거 하나만 찾아보자면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일종입니다. 미백, 항염, 보습, 피부 장벽도 살려주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은 대략 한 5에서 10% 정도의 농도까지는 자극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좀 뭐 꾸준히 바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꾸준히 뭘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자꾸 뭐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각질 정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 각질 정리 하나만 안 해도 사실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각질이라는 게 사실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의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집의 지붕 같은 겁니다.
수분이 증발되는 것도 막아주고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용조용히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각질을 막 제거해버리면 당장은 뭔가 뽀득뽀득하고 기분이 좋은데 나를 보호해주는 피부 보호막을 내 스스로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자극되고 건조감이 오고 노화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각질 제거는 사실 여드름 피부 심한 10대 이런 정도의 분들에게만, 이 각질 정리는 사실 개기름이 엄청 넘치는 이런 10대 분들한테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주 시청 연령이 한 40대 정도 되신다고 들었어요. 이런 40대 정도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이 필링 제품은 다 갖다 버리세요.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이걸로 여러분의 피부를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해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그렇고 사실 다 노력입니다. 꾸준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을 해주신다면 적어도 50%, 60% 이상의 피부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뭐 홈케어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뭐 큰 문제 없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홈케어를 하시면 되겠지만,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여드름이 아주 심한 경우, 또 피부염이 반복돼서 발생을 하고 또 좀 넓은 범위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뭐 사막이나 곰팡이, 뭐 바이러스 질환,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흉터, 여드름이라든가 수술 흉터, 또 어떤 외상에 의한 흉터, 또 켈로이드 흉터, 이런 흉터를 가진 분들도 사실 집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점이나 피지선 증식증 같은 이런 종양들, 물론 이제 악성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드름이나 트러블 이런 게 많이 있는 분들은 좁쌀 여드름이나 뭐 블랙헤드, 이런 아주 초기의 여드름들은 홈케어, 보통 여드름 홈케어 찾아보시면 내용도 많이 나오고 제가 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홈케어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미 막 안에 고름이 차 있기도 하고 뭐 염증성 여드름이 심하다, 눌렀는데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홈케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립종이라는 거 굉장히 요즘에 흔한 그런 질환인데요. 비립종 때문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 피부 표면에 보시면 이 가까이에 아주 작은 주머니가 생깁니다. 안쪽에 흰색 아니면 뭐 노란색 이런 각질 덩어리가 차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비립종이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비립종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오셨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좁쌀 여드름, 그리고 편평사마귀, 그리고 한관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좁쌀 여드름은 말 그대로 여드름입니다. 아주 작은 흰색의 이런 피지가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살짝 돌기 형태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안에 짜보면 피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치했을 경우에 염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죠. 아무데나 막 생기진 않고 보통 여드름이 잘 생기는 여드름 패턴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짜져가지고 압출을 해보면 기름이 쏙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약간 아픈 경우도 있고 붉은증, 즉 홍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인 편평사마귀도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모양 자체가 좀 평평하고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한 개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성 질환이니까 당연히 전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주로 얼굴이나 손등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져보면 살짝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 긁다 보면 이 손을 타고 점점 더 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관종이 있어요. 한관종은 땀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땀샘이 늘어난, 땀샘이 증식되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요. 비립종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나타나고요.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살색 같은 그런, 어떤 경우에 약간 반투명한 이런 병변인데요.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중장년층, 여성층에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눈가에 잘 나타납니다. 이거는 표면이 아주 매끈매끈하고요. 땀샘하고
피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 약간 물 같은 경우가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따뜻한 느낌, 열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땀 분비가 많이 됐을 때 약간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모양이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슨 이런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립종하고는 좀 쉽게 구분이 되죠. 비립종 자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한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흰색이나 한 노란색 이런 동그란 병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염증도 없습니다. 주로 얇은 피부, 이런 눈가, 뺨 이런 데 나타나게 되는데 주변 피부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붉어지지도 않고 또 번지는 양상도 급격히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비슷하게 생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른 질환하고는 달리 압출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요. 이 비립종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원발성 그리고 어떤 외부 요인에서 생기는 속발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원발성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조직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솜털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피부 박피술, 어떤 화상, 이런 피부 외상 등에 의해서 생기는 속발성 비립종인데요. 이런 애들은 주로 모낭이나 땀샘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이 각질과 피지가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되는데 주로 클렌징을 잘못해서 모공이 자주 습관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 또 너무 유분이 많은 화장품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에, 또 시술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 또 외부 자극, 햇빛, 레이저, 화학 필링 이런 것들을 피부에 너무 많이 받아서 피부가 반응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비립종이 위험하냐, 번지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 비립종 자체는 사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셔도 사실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진다고 해서 다른 부위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 비립종이 생기는 시기에 동시에 근처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전염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냥 두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막 손으로 함부로 막 짜거나 만지다 보면 자극을 받아서 피부염이나 이런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립종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방치해야 될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손으로 짜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단히 박혀 있어요. 아마 집에서 만져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괜히 잘못 만져가지고는 피부 상처,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뭐 집에서 없애는 방법이 없냐, 이걸 또 한번 물어보셔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순한 각질 제거제를 좀 사용을 해보신다든가 레티놀 크림, 비타민 C 제품 이런 걸 좀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굉장히 제거가 됩니다. 레이저로 구멍을 작게 뚫어서 내용물을 압출해내면 약간 하는 사람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뽁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압출하는 것만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통증도 거의 없고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재발이 쉽기 때문에 생활 습관은 좀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예방하기 위한 우리 생활 습관 무엇이 있냐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세안해 주시고 보습 충분히 해주시고 지나치게 영양크림이나 바세린 같은 과도한 영양 공급 안 하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너무 많이 비비거나 하는 이런 자극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스킨케어를 잘 해주신다면 잘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립종을 이제 집에서 제거하시려고 하시다가 막 염증을 만들고 오히려 피부가 골마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흉터까지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사실 제가 한 1년에 한 두세 분 정도 봅니다.
사실 요즘 비립종 제거하는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주로 이제 새로 오픈하는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긴 하고요.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됩니다. 사실 구멍 살짝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싹 빼주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되고 흉터도 거의 안 남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고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이게 비립종이 맞는지 우선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죠. 비립종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 절반 이상은 비립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막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항관종 그리고 피지샘 증식증 이런 것들도 다 비립종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뭐 치료는 병원에서 다 해야 됩니다. 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병변들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일단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국처럼 의사 얼굴 한번 보려면 뭐 몇백만 원 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게 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뭐 한두 가지뿐만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